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시험 3주 완성 한국사회, 저는 박세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12번째 강의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자, 반갑고요. 이제 조선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극복인데 사실 뭐 앞뒤로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소할 만한 내용 몇 가지 빼면은 아마도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역사적 내용 중에서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런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그리고 호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정리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좀 신나게, 하지만 또 우리가 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니까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주제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대외관계, 이 대외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물론 핵심 주제는 여기에 있는 이 양난이에요. 양난, 두 번의 난이 되겠습니다. 바로 외란하고 호란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때 대외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일본, 그 다음에 우리 여진족 그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조금 넓게 보는 내용들이 되긴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고.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이제 드디어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조금 더 칠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를 마무리를 했거든. 정치적으로도 마무리했어요. 정치사는 첫 번째 시간에 했고, 사화의 발생과 그 이후에 붕당의 형성까지 보면서 조선 전기 정치사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지난 강의 때 정치사 끝났으니까 사회, 경제, 문화사 했단 말이죠. 사회, 경제, 문화사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좀 토지제도, 그 다음에 수치제도, 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례 이렇게 알아보기만 하면 됐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조선 후기로 왔는데 색칠을 온전히 뭐 다 한 것은 아니에요. 색칠을 온전히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좀 조선 후기가 조금 더 남아있다 해서 좀 극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반절까지만 색칠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조선 후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단계입니다. 정치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쌤이 지금까지 좀 보편적으로 많이 쓰던 방법은, 정치사는 처음에 들어갈 때 칠판으로 간단하게 스토리 한번 라인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똑같은 내용 본문으로 읽어보는 건데, 일단은 외란 이전의 내용은 본문으로 먼저 볼게요. 외란 이전은 뭐 그렇게 스토리를 막 해서 잡을 것은 없기 때문에 외란 이전은 전반적으로 본문으로 여러분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명나라와의 관계도 있고 여진족과의 관계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나누어서요. 자, 중국 당시 명나라였네요. 그래서 명나라와의 관계를 보는데, 자, 태조 때,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 이후 때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자, 태종 이성계 때를 보니까 정도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요동정벌 추진해가지고 아주 긴장 관계가 형성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긴장 관계겠죠. 자, 그러다가 태종 때 이후로 가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실리를 위해서 이 중국과 사대 관계를 맺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아. 우리가 이제 명분과 실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리가 아주 만만치 않았어.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이제 사절단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국 측에서 부담스러워할 정도였다니까. 왜냐하면 얘들이 오면은 그거에 걸맞게 또 국빈 대우를 해주면서 또 선물 한 보따리 싸서 조선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조선에서 너무 작고 오니까 그것이 부담이 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보면 조선 입장에서도 실리를 충분히 우리가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대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여러분 뭐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화적, 경제적 교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 말이 지금 써져 있는 거고, 자, 교린 쪽으로 와서 여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진과의 관계, 교린, 그냥 우리가 그 외교 관계를 이제 무난히 수립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건데, 당근과 채찍 이런 표현 좀 많이 쓰잖아. 이제 우리가 회유책도 있고 강경책도 있다. 특히 여진족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넘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관직도 주고 좀 이렇게 대우를 좀 해주고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무역서를 설치를 해서 서로 교류가 이어지는, 교역이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으나 얘네들이 뭐 약탈을 한다거나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럴 때는 또 따끔하게 우리가 혼내주기도 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우리가. 근데 여진이 나중에 좀 바뀐다. 자, 그래서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 자, 강경책 같은 경우는 사군과 육진이 개척되었다. 자, 언제 때? 세종 때. 자, 그러면서 우리의 국경선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우리 북방
이 경계가 이때 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군과 육진 역시나 세종대왕님 때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린 정책인데 나중으로 가면 이제 뭐 전쟁하고 뭐 난리는 나죠. 일단은 보면은 강경책 외구의 소굴인 여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토벌해 준 적이 있다. 여러분 스시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대마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마도. 자, 여기를 토벌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자, 그다음 회유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좀 교역을 하기를 원했기에 부산포, 제포, 연포 이런 부분들을 개방을 해줬다. 그래서 3개를 열어줬죠. 그래서 삼포개항이라고 합니다. 삼포개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용을 했어.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살겠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나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겠지? 자, 그래서 교역에 제한을 좀 가하는 그런 조치가 들어가니 여기에서 난리가 또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삼포외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삼포외란과 을묘외변과 그런 좀 난리를 겪다 보니 조금씩 이제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은 가운데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로 다졌을 때 자, 제 1페이지에 지금 반절까지는 한 겁니다. 1페이지에 반절을 했고 자, 이제 하반부부터 1페이지 이제 반절 이후부터를 임진왜란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이 임진왜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칠판으로 흐름만 잡을 거예요. 흐름만 잡고 디테일한 내용은 본문으로 볼 겁니다. 흐름으로 잡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칠판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자, 칠판으로 왔는데 일단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줄줄줄줄 이렇게 편하게 좀 나오는 게 용이합니다. 그러는 게 낫겠어. 자, 일단은 왕을 어디서부터 좀 잡아보면 되냐면 선조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많이 알려진 왕이죠. 유명한 왕이죠. 역시 임진왜란으로 많이 알려진 왕이 되겠고 자,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알고 있어야겠느냐. 선조,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 광해가 되겠습니다. 광해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광해군 이후까지 미리 잡아볼까? 인조. 왜냐면 당장 임진왜란 때문에 인조를 송환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오늘 이번 강의의 양난이잖아요. 호란까지 있죠. 자, 그래서 인조까지도 지금 가져와 봤고 자, 인조까지 한 김에 효종까지만 해놓읍시다. 일단은 큰 틀을 왕은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4명이 여러분 언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건으로 한번 제목을 왕 밑에다가 달아볼게요. 사건을 달아보면은 선조 때는 역시 임진왜란, 오늘 공부를 하는 임진왜란 되겠고요. 임진왜란 되겠고 광해군도 역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인조는 양난이잖아요. 인조가 바로 호란입니다. 호란을 겪었어요. 호란을 겪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효종으로 가는데 효종은 사건이라기보다는 호란 이후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 좀 마무리할 때쯤에 이렇게 언급이 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선조랑 광해군이 그러면 지금 일단은 지금 쌤이 잡은 주제에서는 선조랑 광해군까지 본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은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스토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스토리를 한번 잡아보면 전쟁 초기에 이 관군의 잇따른 패배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이 스토리로 한번 가고요. 암기할 거 별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하지만 이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우리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 그럼 이들의 활약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2개로 나눠볼게요. 2개로 나눠서 자, 바로 여러분 뭐 임진왜란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수능이 여러분 쉬운 수능이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하면 이 사람 나오면 너무 쉬워서 좀 내기가 좀 그렇다. 그럴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게 바로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바로 수군의 활약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 수군의 활약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의병의 활약이 있죠. 의병의 활약. 자, 그래서 여긴 이미 사람 이름이 나왔죠. 이순신이 있고 의병에서는 교과서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뭐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있으나 쌤은 그냥 한 명만 찝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활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순간이 뭐냐면 바로 명나라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의 결성. 자, 이것도 중요한 흐름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지금 쌤이 이 흐름으로 내려오는데 큰 흐름으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 뭐 디테일은 아니고 그렇지만 순서 문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자, 그다음 조병연합군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휴전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휴전
협상으로 들어간다. 자, 근데 그 휴전 협상이 결국에는 결렬이 되었고 재침을 겪게 됩니다. 그때의 재침이 바로 정유 재란이 되는 거죠. 정유 재란이 된다. 자, 이때 정유 재란까지 우리가 그냥 묶어서 넓게 그냥 임진왜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로 한번 오게 될 거고, 자, 선생님 그럼 광해군은 뭡니까? 광해군도 이 시기에 함께 이 전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인조가 어디니? 여기다 쓰지 인조가 아니라 선조죠. 이 선조가 어디로 갑니까? 의주피란 아주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더 내륙에서는 광해군이 분조라고 해서 조정이 나눠진 가운데 광해군이 또 역시 의병들과 함께 열심히 지휘를 해가면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수습을 맡게 되는 것이 바로 광해군이에요. 자, 그래서 광해군의 내용은 전후수습 이 내용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후 수습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만 잡을 거야. 요 정도만 잡고 디테일한 내용들 들어갈게요. 근데 어려울 것은 별로 없다. 자, 가봅시다. 자,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니까 삼포해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을묘해변, 명종 때 을묘해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조선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요 체크하면서 체크를 합시다.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비변사라는 임시기구가 만들어져요. 국방에 관한 문제를 논의를 하는 비변사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점차 상설기구화가 되고 권력도 많이 이렇게 증대가 되는 그런 기구가 바로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쳐들어오는 거 한번 보시죠. 자, 누가 쳐들어왔느냐?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대요. 근데 그때 쳐들어올 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봤더니 일본의 상황을 봤더니 센코쿠 시대 또는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한 거야. 말 그대로 아주 오랜 기간 막 전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이 예전에 휩싸였어요. 패권 쟁탈을 두고. 자, 근데 그걸 통일한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이라. 그럼 이제 일본 내부가 막 완전 막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야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내부적으로 막 들끓고 있었잖아요. 이 무사들이. 그들의 좀 불만이나, 그 막 들끓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을 외부로 좀 돌려주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바로 이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게 된 건데, 자, 이거 교과서에서 언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 자,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심은 이거였어. 야, 중국을 내가 정복해버리겠다. 그리고 이 지방의 무사들한테, 너네, 중국의 그 땅, 여기 나눠서 너네한테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명을 치겠다. 정복하겠다. 이걸 우리가 정명이라고 하죠. 정복을 하겠다. 명을. 자, 그래서 그럴 테니까 중간에 있는 너희가 길을 좀 빌려달라. 또는 뭐 길을 안내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길을 빌려달라는 가도 이렇게 됩니다. 정명가도. 자, 이것을 구실로 내세우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된 것. 이것이 임진왜란이고요. 자, 여기 연도가 써있기 때문에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죠. 1590이 아니라 그 뒤 직후죠. 1592년 이렇게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속전속결 말 그대로 한양까지 속전속결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우리 조선이 대비가 좀 부실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초기 관군에 잇따른 패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군의 패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립장군이 있습니다. 아주 용맹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여진족 토벌에 뭐 앞장섰기도 했고요. 그랬지만 충주 쪽으로 내려와서 탕금대 전투에서 결국 배수진까지 치면서 항전을 하셨지만은 바로 이 일본의 조총부대 아주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해서 여기 뭐 탕금대 전투 뭐 배수진을 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돼도 어려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신립장군은 여기 패배 한번 있고요. 자, 결국 선조가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간다. 그게 바로 의주가 되겠습니다. 자, 의주로 피난하면서 명예 지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었다. 자, 여기 내용 뭐 어려울 것은 없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역전의 이 발판을 마련해준 활약 우리가 흐름에서 잡고 왔고 지금 화면에 쌤도 보니까 쌤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활약이 써 있잖아. 수군과 의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군, 의병의 활약이 있더라. 수군과 의병의 활약. 수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언제나 써도 중요한 그분 바로 이순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남의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키는 요 효과 요게 하나가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일본의 보급로를 또 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옥포해전이랄지 그다음에 굉장히 그 세계 해전사의 손에 꼽는 길이 남는 전투 바로 하객진으로 유명한 한산도 대첩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한산도
등 한산도 대첩으로 알려져 있죠. 뭐 이런 활약들이 있었고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병의 활약이 있었다. 자, 이 의병들 같은 경우는 뭐 전직 관리랄지 아니면 뭐 승려랄지 아니면 뭐 농민들도 있겠고 뭐 등등 해서 각지에서 일어난 이 의병들이 익숙한 지형과 그에 맞는 전술을 활용하면서 왜군에다가 타격을 주는 그런 요인이 있었다. 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홍위 장군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곽재우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다른 분들도 써드렸는데 일단은 뭔가 조금 이렇게 그래도 한번 쓸 정도로 언급이 그래도 이 중에서 많이 되는 분은 곽재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의병의 활약도 있었다. 자, 그래서 역전의 발판 마련되는 가운데 자, 이게 지금 주요하죠. 바로 명나라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관군도 재정비가 되고요. 그다음 명나라의 지원군이 도착을 해서 그 유명한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되게 되었다. 사실 이제 이 명나라가 도와준 게 그들이 와서 정말로 뭐 얼마나 뭐 열과 성을 다해서 싸웠는가 뭐 그것은 좀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일단은 주요했던 건 사실이죠. 명나라라는 군대가 와줬기 때문에 조명연합군의 반격으로 자, 요거는 중요 체크 한번 해보죠. 순서 체크도 한번 해봐.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 자, 요 시점 평양성이 탈환됩니다. 평양성이 탈환됐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권율의 활약도 있었다. 행주, 대첩. 그러니까 요런 요인들로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지금 색깔칠을 해드렸고요. 자, 왜군도 지금 쉽지 않지. 보급도 끊겼겠다. 쉽지 않지. 자, 그래서 자, 왜군이 제의해가지고 휴전회담이 진행돼. 근데 결국에는 깨졌어요. 결렬돼. 왜냐면 진짜 무리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을 내놓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휴전이 결렬되고 다시 쳐들어왔으니 그것이 정유년의 재란이 되겠다 해서 정유재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대비가 이미 잘 돼 있으셨고 큰 전투들을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엄청나게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선조가 좀 이순신에 대한 어떤 시기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세력들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심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사도 좀 있었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뭐 등등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지만 전투에서만큼은 또 이제 가장 또 길이길이 빛나고 영화도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명량해전 이런 부분들에서 왜군을 격퇴했다. 이때 진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아시고 이길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좁고 굉장히 그 거친 이 해협으로 유인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막아내겠다. 그걸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놓으신 거겠죠.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왜군을 격퇴하고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한 1,700만 명 정도 봤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봤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참 저는 이런 영화들이 뭐 이렇게 작품성 이런 거 떠나서 한 번씩 나와줄 때마다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점 가면은 또 학교 수업하다가 선생님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막 쪼르잖아. 영화 좀 보여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또 영화 한번 딱 보여주고 힘들 때 저도 이렇게 영화 딱 보여주고 그럼 애들은 또 더 좋아하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량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혹시나 임진왜란 수능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나오고 있고 내신은 그것보다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변별을 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순신 장군님 가지고 해보면 요거죠. 정유재란하고 임진왜란하고 구분을 한번 해보는 거지. 전투로. 그래서 옥포해전이나 한산도 대첩, 하객진. 한산도 대첩하고 이제 여기 정유재란 때의 명랑하고 좀 구분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군이 철수가 되는데 여기다 쌤이 굳이 쓰진 않지만 그 철수하는 그 또 왜군을 쫓아가시면서 전쟁을 하셨던 것이 이순신 장군이고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되십니다. 그게 바로 노량. 그래서 노량해전 정도는 나온 교과서도 있고 아닌 교과서도 있고 그래서 노량은 참고로 이렇게 한번 써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왜란 전개 과정은 끝났어요. 전개 과정은 끝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 왜란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왜란의 영향인데 자, 일단 여기 왜란의 영향을 보시면 여러분 서술형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기가 딱 좋아. 키워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란의 영향, 조선은 어땠느냐. 두 번째, 명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 일본은 어땠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키워드 채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란의 영향은 서술형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플러스 원 해보면은 여진족의 상황. 요게 여러분 다음 주제로 이어주는 브릿지가 될 겁니다. 여진족 상황 한번 볼게요. 조선부터 봅시다. 내용이 가장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장 안타깝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 왜 그러겠습니까? 전쟁의 무대였으니까. 그리고 신분제가 동요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뭐 문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이 불타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겠지. 그렇기 때문에
공명첩이랄지 납속책이랄지 이런 제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 나라 보겠습니다. 명나라 볼게요. 국력이 아주 쇠퇴하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 말했죠. 열심히 싸웠는가 안 싸웠는가는 둘째 문제고 분명히 투자가 이루어진 건 맞단 말이야.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자체도 여러 가지 지금 내후 외환적인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원정까지 겹쳐버리면서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명나라가 아주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일본 볼게요. 일본이 가장 전쟁에 콩고물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얄미워, 그쵸? 자, 에도 막부로 수립되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뭐 영향이라기보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잖아. 그리고 그 뒤에 실권자로 된 사람이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란 사람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의 도쿄죠. 도쿄가 이제 당시에 에도였는데 여기를 거점으로 막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좀 배신한 거나 다름없어. 왜냐면 아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수립되고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나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임진왜란의 영향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자, 우리 여기로부터 포로들이 많이 잡혀왔단 말이야. 납치되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도 있고 이런 도공들도 있고 그러면서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다. 특히 학자 강항이라는 사람 좀 기억을 해보시고요. 성리학 쪽으로 토시를 한번 달아봐. 강항이라는 학자가 있었고 그 다음 도자기 쪽으로는 이삼평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오면서 일본 도자기가 아주 뭐 그야말로 최고조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기여를 하게 신 분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도자기 문화도 화려하게 꽃피었다. 자, 이 내용 일본은 보고요. 그 다음에 여진이 나왔잖아. 여진 같은 경우는 성장.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썼습니다. 성장했어요. 성장.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조선 우리 초창기에 아까 선생님 말했죠. 강경책. 회유책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진을 나름대로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 워낙 큰 전쟁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 명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 없이 여진족이 부족을 규합하면서 쑥쑥 성장을 하게 됩니다. 쑥쑥 성장해서 나라 이름이 이제 통합된 상태에서 나라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옛날 잘 나갔던 중국으로 따지면 송나라를 괴롭힐 정도였고 그 다음 고려의 사대 관계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그 금나라 잘 나갔던 12세기를 주름 잡았던 그 금나라를 다시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후금으로서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제전사의 판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우리 새로운 주제로 이어지는 브릿지가 바로 이 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란의 영향, 그래서 이렇게 네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술용으로도 우리가 언급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외란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고 다른 내용도 조금 본 뒤에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외란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를 봤더니 국교가 결국에는 재개가 됩니다. 물론 철천지 원수겠지만 국교가 재개가 됐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에도 막부가 요청이야.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발전을 위해서 또는 여기에 대표자를 우리가 쇼군이라고 부르죠. 쇼군의 어떤 권위의 확립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제 유정이라는 분이 있죠. 사명대사로 알려져 있죠. 자, 이분이 이제 파견돼서 포로를 데려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마도주와 기후약조를 체결하면서 일단 제한적인 범위에서 무역이 재개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여기 기후약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다루는 데도 있고 안 다루는 데도 있고 그냥 이 이후에 국교 재개가 있었다. 에도 막부와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고요. 이 에도 막부의 아까 여러분 개창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잖아.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린 너네랑 원수진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재원이 많이 소모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또 에도 막부를 이렇게 열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를 보면은 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대규모 외교 사절이 옵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 교류의 역할도 있고 쇼군의 권위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통신사, 조선통신사가 이제 파견이 되었다.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살짝 번외편으로다가 자 이때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이 울릉도에 또 일본 어민들이 와가지고 또 물고기 잡고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독도 문제가 사실은 하나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뭐 이름에 또 용자가 들어가잖아. 아주 뭐 용자라고 볼 수 있는 용감무쌍한 분이 직접 일본에 가가지고 참교육을 시켜주고 돌아오셨다. 이 내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말 정부가
울릉도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사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증왕 때 우상국 정벌 이후로 지금 독도에 관련된 지금 한국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게 지금 두 번째로 또 한 번 언급이 됐고 다음에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안용복의 영토 수호 활동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외란의 영향 가운데 조금 이제 번외 내용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안용복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우리 여진이 후궁으로서 성장했다까지 언급을 해드렸죠. 그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호란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흐름을 잡을 거는 칠판에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칠판으로 아까 썼던 거 이어서 와볼게요. 자, 룰루 와보시면 지금까지 우리는 선조와 광해군 때 지금 임진왜란을 살펴봤고요. 수군에서는 이순신, 그 다음에 이순신은 정유재란 때와 임진왜란 때 좀 전투를 좀 구분해보자 이런 얘기 드렸었고요. 조명연합군은 뭐니 해도 평양성 탈환, 그다음 그 밑에 권율의 행주대첩이 있었고요. 그 밑에 휴전협상, 정유재란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철수를 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자, 광해군입니다. 전후수습을 열심히 했겠죠. 전후수습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동의보감을 좀 편찬을 하게 했다랄지 의료와 관련해서 동의보감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토지조사를 다시 하면서 좀 이제 기틀을 잡아간다랄지 뭐 요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것들은 뭐 암기가 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어렵지 않잖아. 뭐가 여러분들이 핵심이 되냐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 조선이 있었고 전쟁에 아직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아주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힘든 그런 상태야. 자, 그랬는데 지금 명나라도 상황이 좋진 않아요. 명나라도 상황이 좋지 않아. 원래 명나라가 예전에 이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면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는 지금 아주 위태위태.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누가 그렇게 지금 성장을 했냐면 자, 여기 바로 북방에 여진이죠. 걔네가 후금으로서 지금 이렇게 커버렸어. 그리고 바로 아니나 다를까 이 명나라를 압박해버립니다. 자, 그러자 명나라에서는 조선에 당연히 SOS를 요청을 하겠죠. 야, 우리가 도와줬잖아. 그쵸?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호응을 하기는 해야 될진데 문제는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기울어져 가는 이 명나라가 있고 새롭게 떠오르는 후금이 있는데 아직 전쟁 끝난 지는 얼마 안 됐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서 광해군으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이에서 광해군의 무슨 외교가 나온다. 중립외교. 중립외교. 자, 요거 하나 체크를 해두고 흐름에서 중립외교가 있었고 자, 이 뒤에 문제는 광해군이 결국에는 물러나게 됩니다. 축출당해요. 광해군이 축출당합니다. 물론 축출당할 때 이야기는 조금 더 있으니까 본문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때 광해군이 축출당할 때 사건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여기 사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자, 이걸 다시 바르게 우리가 이 전국을 되돌리겠다. 바로 그 사건이 뭐냐면 인조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반정이 있었고요. 인조반정이 있었고 1623년입니다. 23년. 자, 인조가 이제 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조 때의 그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광해군 때를 부정하면서 다른 식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호란을 겪었단 말이죠. 호란을 겪었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저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호란을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호란은 결국에는 이 후금 얘네들이 쳐들어온 사건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호가 이제 오랑캐를 가리키게 되는 건데 자, 호란은 우리가 크게 두 번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정묘호란이 있고요. 1627년 정묘호란으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병자호란이 있다.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뭐 드라마, 뭐 영화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국사에서는 자, 병자호란 1636년 이렇게 이제 이런 호란을 겪으면서 아주 우리나라가 또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차피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것만 알면 일단 당장 문제는 풀릴 것이다. 그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후금이라고 할 때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이고요. 후금이 국호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청나라예요. 자,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전쟁 모두 이 조선이 굉장히 좀 힘들죠. 이 맞서 싸운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화의를 체결하게 되는데 화의 체결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볼게요. 자,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형제 관계. 자, 근데 병자호란 때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으로 이제 확대가 된 부분인데 처음에 청나라가 이것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굴복하게 되면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 군신관계. 군신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구분만 할 수 있어도 웬만하면 이 호란 쪽에서 문제가 좀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 뒤로 가면 이제 뭐가 되느냐? 효종이 나왔잖아. 효종은 어떻게 쌤이 연결을 시키면 되냐면요. 병자호란 때 결국에는 굴복했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우리가 청나라와 사대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청나라를 섬기게 되는 거야. 자, 근데 효종 때는 우리 그럴 수 없어. 복수하겠어. 본때를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잠깐 나왔냐면 바로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자. 그래서 북벌 운동이 추진되기도 했다. 북벌 운동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의 실효성, 이 부분들은 좀 의문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관련 내용은 본문에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칠판에서 살펴볼 내용은 다 살펴봤고, 자, 디테일한 부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광해군 때로부터 여기 인조 때까지 주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네, 갈게요. 자, 흐름 잡았고 자료 및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후복구 사업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양안과 호적을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재정 확충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경기도부터 자, 요 대책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좀 나름 강조를 드렸습니다. 무슨 제도에서? 수치 제도에서요. 자, 뭐냐면 바로 이 방납의 폐단도 있었고 이 공납 부담이 너무 힘들잖아.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무를 쌀로 징수를 해보자. 자, 이게 무슨 법? 대동법입니다. 아마 한국사에서 단일 경제 제도로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손에 꼽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 이 대동법을 실시하게 됐는데, 자, 이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경제사 하면서 다시 다루게 되니까 그때 가서 더 여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의료 부분에서 동의보감, 허준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쌤 때 이건 뭐 전 국민을 몰입하게 된 드라마가 유명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돼가지고. 자, 그러면 호란 때 정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후금이 이렇게 컸어. 후금이 이렇게 컸고 명나라는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후금이 지금 명나라 압박을 가하는 형세입니다. 명나라 도와줘라 조선아. 조선은 우리나라를 정말 없어질 뻔한 나라인데 다시 만들어진 그런 은혜가 있는 나라야.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광해군 생각은 좀 달랐어요. 어차피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백성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후금을 자극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여기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중립외교를 하였다. 자, 그 중립외교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립외교. 그걸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강홍립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강홍립 부대, 강홍립을 파견한다. 어차피 여기 밑에 써 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강홍립으로 하여금 알려진 이야기가 이거죠. 적적이 싸우는 이렇게 모습을 하다가 무리하지 말고 항복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강홍립 부대가 실제로 이렇게 후금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후금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쟤네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지. 자, 그 행간을 읽었다라는 얘기고, 자, 명나라의 지원군 요청에는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후금과 친선 도모, 이것을 우리가 중립 외교라 한다. 일단 더 큰 전쟁을 막는 것이 1순위가 아니었나. 그것이 강해군이 생각하는 제1의 가치였던 거겠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그 광해군이 오래 가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광해군이 결국에는 쫓겨나요. 축출당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다. 자, 명분이 그럼 뭐였을까? 이때 명분은 뭐냐면 중립외교 자체도 있을 수 있고요. 어찌 감히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준 나라, 그 명나라를 버리고 어떻게 너네가 오랑캐와 손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도 비판을 받았고, 자, 더불어서 패모살제란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써 있는 말인데, 물론 친엄마는 아니지만 인목대비, 그러니까 아빠가 누구죠? 선조의 아내죠. 그 선조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목대비,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인목대비를 핍박을 가합니다. 폐위를 가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선조의 적자였던 영창대군을 살해시켜버립니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굉장히 무자비한 모습이 좀 있기는 했어, 분명히. 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 유교국가에서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서인이 주도가 돼가지고 광해군을 축출한 사건, 이것이 바로 인조 반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뭐 하나를 좀 이렇게 우리가 짚고 와야 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쓸 게 있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바로 서인주도,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번 멈췄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와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선조 이후로 살인파가 정권을 장악을 했지. 그러면서 살인파가 다시 그들 사이에서 붕당이 형성되면서 분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인, 서인 일단 이렇게 분열이 됐고 동인이 다시 북인, 남인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다뤄요. 그래서 동인, 지금 동인이 북인과 남인, 그 다음에 서인 이렇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광해군 때는 여러분 광해군 때는 이 붕당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 시기냐면 여러분 북인이에요. 북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또 이 북인의 도움이 있었기에 광해군이 또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자 그래서 북인이 주도로 이렇게 오고 있다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인이 다시 역전을 시켜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보가 이렇게 해서 서인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다. 그 다음에 일부 남인들이 여기에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남인하고 북인하고 사이가 또 멀어지거든. 그러면서 지금 서인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일단 와 있고 서인으로 일단 쭉 갈 거예요. 일단은 서인으로 일단 쭉 간다. 자, 이렇게 일단 해놨고 다시 돌아와서 서인이 그럼 집권을 하면 어떤 정책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당연히 앞에 정권하고는 다르게 가겠지. 그들이 추구했던 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친명, 다시 명나라와 친하고 배척합니다. 어디를? 금나라를. 그래서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후금을 자극했지.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언젠가 한번 조선하고 이렇게 마주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겠지. 근데 명분을 만들어준 거야. 저것들이?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명분에 더 부채질 해준 사건이 이괄의 난. 이거랑 이게 관련이 있는데 요건 역시 이괄의 난도 다루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안 다루는 학교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만 교재상에서 이괄의 난을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안 다룰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이괄이란 사람이 인조반정 일으킬 때 공신이 됐던 사람이야. 같이 했던 거지. 공신이었는데 논공행상 과정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서 2등 공신이 되면서 불만이 가득했어. 반란 일으켜버렸네. 근데 이제 진압이 되는데 그 잔당들이 후금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야. 뭐 지금 인조가 왕이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광해군은 몰아내고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후금에 가서 작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금이 옳거니 됐구나 하면서 명분을 이것저것 잡고 쳐들어오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정묘호란이 됩니다. 정묘호란 메인 테마인데 배경적인 여러 이야기들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테마. 후금이 쳐들어왔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웬만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인조는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했고요. 자, 열심히 싸워준 분들, 관군과 의병, 대표적인 사람들, 정봉수나 이립 이런 분들이 있고요. 빈칸을 뚫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이름들이 나왔을 때 정묘호란인 것까지 찾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정봉수나 이립이 생각나면 고난도 문제 대비까지도 좀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전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화의가 성립이 됩니다. 화의가 성립이 된다. 사실은 이 후금 입장에서도 조선보다는 1차적으로 당장 이제 중국 본토가 항상 1순위가 될 겁니다. 일단 그런 것들 고려하면서 이 정도면 됐을 것 같다 해서 형제관계에 만족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형제관계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 입장에서도 일단은 아빠는 살아있잖아. 아빠 모시는 걸 배신하진 않았어. 명나라 아빠는 있고 형제관계로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것이 정묘호란이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근데 그 후금이 다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더 강력해지는 가운데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에다가 군신관계를 요구한다. 야, 너네 아빠 바꿔. 이제부터 우리를 아빠로 모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조선이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나는 거지. 아, 그것은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조선 내부에서도 얘네를 계속 배척하고 얘 싸워야 돼. 오랑캐하고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가 하면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종묘와 사직을 지키는 길은 오히려 이렇게 좀 화해를 할 때 종묘와 사직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가리게 되는데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주전, 싸우자, 전쟁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화, 화친하자.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논의가 지금 조선이 군신관계를 거부하고 이 논의가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주전파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싸웠잖아. 거부했잖아. 그래서 싸웁니다. 싸우다가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재에 따른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자, 청나라가 결국엔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신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인조가 이제 어디로 피신하게 되느냐? 남한산성이죠. 여기에서는 남한산성.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피란, 그 다음에
여기 병자호란 때 인조의 남한산성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명도 좀 체크할 필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1636년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남한산성 자체가 사실은 장기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조가 나와가지고 항복을 하게 됐으니 끌려와서 항복을 하게 된 곳이 자, 오늘날 또 역시 송파구의 바로 삼전도에서 삼전도에서 엄청난 굴욕을 겪게 되었다. 이 말을 꿍꿍 찌으면서 굴욕을 맛보게 되었다. 절을 하면서요. 삼전도의 굴욕. 이때부터 우리는 청나라와 구신관계가 체결되었고 이 관계가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근현대사로 질서가 바뀔 때까지 쭉 가게 된다. 자, 이게 병자호란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정묘호란 하면은 키워드, 배경 조금 봐주시고 형제관계 중심.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그 다음에 군신관계 조금 쳐주면은 남한산성, 삼전도 나오면 너무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군신관계 체결되면서 군신관계 체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청나라로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왕자들도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왕자 중에서 두 명이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이 어떻게 되냐면 소현세자가 있고 역시 좀 드라마틱하죠, 이 사람도. 자, 그 다음에 동생 복림대군이 있었습니다. 복림대군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겠죠. 돌아왔는데 자, 이제 인조하고 이 소현세자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다녀온 뒤로 굉장히 그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청나라 우리가 그렇게 오랑캐라고 배척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 배울 건 또 배우고 상당히 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인조하고 사이가 상당히 멀어지면서 갑자기 좀 시름시름 앓다가 좀 죽어요. 그렇게 됩니다. 사망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복림대군이 왕이 됐으니 자, 그 왕이 바로 어디 있어? 여기 써 있을 텐데 여기 봐서 효종입니다. 그게 바로 효종이야. 그러니까 입장이 또 형하고는 좀 다른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 복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옳다구나 했겠지. 자, 그래서 바로 북벌운동이 벌어지게 된다. 청나라에 대한 치욕을 씻기 위해서 정벌하자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때 파트너가 바로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벌을 추진하고 열심히 뭐 훈련도 하고 막 의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복림대군도 나름 이 효종도 굉장히 좀 영민한 구석이 있습니다. 열심히 아주 의욕적으로 정력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아마 여기 얼굴에 있던 그 종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역시 돌아가시게 돼버립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차치하고 그건 잊어버리셔도 좋고 관계를 좀 더 볼게요. 청나라와는 조공책봉의 사대관계가 결국에는 이제 정착이 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벌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또 사대관계 정착되고 자, 사절단 연행사를 파견하게 된 겁니다. 연경이라고 해서 베이징이죠. 베이징에 보내는 사절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점차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된 모습을 접하면서 오히려 배우자 그래서 북학 사상이 형성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무슨 일도 있었냐면 한번 정벌 해볼까 한참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적에 청나라가 야 너네 우리 좀 도와줄래?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선을 정벌하겠다. 중국이랑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나라 위에 있는 나라 바로 러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나선이 러시아를 가리켜요. 자, 이 러시아를 정벌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원군을 이렇게 같이 보낸 적도 있었다. 자,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군사 파견한 사례도 있어요. 나선 정벌. 자, 그래서 효종 때 이야기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여러분 이 북벌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던 세력이 바로 서인이 되겠습니다. 서인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좀 번외편으로다가 자, 청나라와의 관계에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영토와 관련해서 독도와 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좀 그 부분과 좀 관련을 해서 백두산 정계비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백두산 정계비 건립과 간도 영유권 문제. 자, 배경은 만주 일대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조선이 국경 분쟁이 발생을 한 건데 조선 사람들은 애초에 이 지역에 많이들 건너가서 뭐 인산도 캐고 이렇게 저렇게 막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청나라에서 여기를 봉금지대로 설정을 해버려요. 여기 너네 오지 마라. 여기 오지 마라. 여기 아주 신성한 지역이야.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청나라에 그 시원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신성한 지역이야. 오지 마! 라고 하면서 국경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숙종 때 압록강, 토문강을 경계로 국경을 확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라는 것을 건립하게 되었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문강이 뭐지? 토문강 위치에 대해서 조선과 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면서 간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토문강이 투만강을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토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국경선 두만강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된 거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 한반도 있잖아. 두만강 쪽이죠. 그래서 이 토문강은 이 두만강이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중국 측 입장이고 우리는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상한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송화강의 지류로 이 다른 게 있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유권 문제가 있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 파트는 이렇게 했으니 키워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대 사건을 중심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다음에 정묘호란, 병자란 이거 가지고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정말 고민 없이 바로 1초 만에 샥샥샥샥 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키워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놓고 시험에 들어가라. 자, 첫 번째 의주피란부터 가보겠습니다. 의주피란 나오면 뭐다? 임진왜란, 선조의 의주피란 됐습니다. 자, 남한산성피란은 뭐야? 자, 바로 인조의 병자호란 되겠습니다. 인조요. 자, 형제관계 누구랑 맺었습니까? 후금과 맺었죠. 정묘호란 때. 자, 구신관계 누구와 맺었습니까? 청나라와 맺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한산도 대첩 무슨 전쟁입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아주 유명한 하객진 대승이 되겠고요. 자, 명량해전 되겠습니다. 자,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의 정말 불가능을 정말 그 가능으로 바꿔버렸던 그런 전투가 되겠고. 정봉수와 이립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정묘호란 때 활약이 되겠고요. 삼전도의 굴욕 자, 너무 쉽죠?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도 좀 살도 붙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역사 이렇게 시험 문제 대비를 할 때는 키워드 싸움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주 기초적으로 이 말 나왔을 때 이거, 이 말 나왔을 때 이 사건, 이 말 나왔을 때 이 왕. 요게 바로바로 나오는 것을 1단계로 만들어놔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80점은 넘어가게 되고 그 뒤에 이제 경쟁력이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것들 더 파악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쌤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극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난이라고 하면은 바로 외란과 호란을 가리켰고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묘호란, 그다음 병자호란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조금 더 정치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는 거야. 오늘 했던 부분들이 살짝 더 언급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왕 때 붕당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 조선왕조 후기에 또 끝판 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잘 나오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